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탈당 1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뻔뻔한 귀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의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최고 26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까지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재회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는 처음 만난 건데 부부 동반으로 한국전 기념비를 참배하고 친교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협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우주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수소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송 인터뷰에 대해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도청 의혹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밝힐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고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간호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고 쌍특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며 지난 2012년 SK그룹 편입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96% 감소하는 등 메모리 한파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조연수의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 씨의 남편이 수영을 못하는데도 구조장비 없이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걸로 보고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지난 70년 굳건한 동맹관계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대북 확장 억제와 경제 안보 협력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1일 만에 이루어진 첫 만남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과 마드리드, 런던과 뉴욕, 프놈펜에 이어 워싱턴에서 벌써 6번째 바이든 대통령과 대좌합니다.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국빈 방문 그 성패를 가를 분수령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까지 분야를 조목조목 짚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굵직한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으로 응징, 보복하는 확장 억제 방안을 명문화하는 겁니다. 한미는 정상회담 직후 미국 해구산의 실효적 강화 내용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녹이지 않고 별도로 빼는 만큼 양국 간 공동 기획과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합의, 이른바 액션 플랜이 담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안보 협력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 또 공급망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에도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을 향한 반도체 견제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라는 뜻을 에둘러 드러냈습니다. We of cours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U.S. partners and allies, just like the ROK,
in building a more secure global telecommunications ecosystem. 국제사회 뜨거운 감자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화두에 오를 텐데 우리는 무기 지원은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미국은 얼마나 지원할지는 윤 대통령 결정이지만 정상 간에 분명히 토론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 확대 회담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국빈 만찬까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함께 꽉 채운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한 단계 도약하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70년 동맹 사이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협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우주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또 수소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는데 이틀째 투자 유치 규모가 59억 달러에 달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우주 경제를 꼽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나사 고다드 우주비행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주 탐사 협력 강화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 동맹이 우주 동맹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 간 우주 동맹이 우주 기술 경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투자 신고식에서는 수소와 반도체, 친환경 등 첨단 산업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미국 기업 6곳은 한국의 청정수소와 반도체 부품,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산시설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두 나라 기업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의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보잉 CEO 등은 앞으로 한국 기업과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그 반도체, IT, AI, 바이오 모든 첨단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또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해 이틀간 59억 달러, 우리 돈 7조 9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와 바이오, 수소, 원전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여 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회하고 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 이후 5개월 만이자 워싱턴 입성 후 첫 대면으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블루룸에서 방명록을 쓰고 동맹 70주년 사진집에 서명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호 관심사와 양국 인적 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윤 대통령에겐 프로야구 선수가 쓰던 배트와 글러브, 야구공을 선물했고 김건희 여사에겐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한 사파이어가 3개 박힌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달 항아리와 쪽두리, 은 주전자 등으로 화답했습니다. 네,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7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78.9%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제 현대차 1분기 기업 영업이익 발표도 있었죠. 그때도 작년 동기 대비 80% 넘는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기아자동차 역시 1분기 영업이익 2조 8,740억 원을 기록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왜 하필 국빈 방문 기간에 출마 선언인지 질문에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년 전 대선 출마 선언일에 맞춰 재출마를 공식화하는 동영상을 올린 조 바이든 대통령. 극단적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 장면에서 시작하는 영상은 다음 대선을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놓고 벌이는 중요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북미 건설 노동조합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성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을 내세우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습니다. And union workers are going to finish the job. And as we rebuild America, we're going to continue to buy America. Buy America. 하지만 대선 가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낮은 지지율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령인 나이도 적잖은 변수입니다. A second term, he'll be closer to 90 than he will be to 80. And this raises lots of concerns, justifiable concerns in my view, about his ability to fulfill all the obligations of the office.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출마 선언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지 질문에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이 한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Yoon's leadership on his perspectives, not only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about the manner i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ruly become, as I've said earlier, a force for good in the world. That's going to be our focus this week.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민을 화나게 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반감이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약한 고리가 되어 왔다면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빈 만찬과 미 의회 연설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 DC를 방문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미 당국자들이 양국 긴장 완화의 모멘텀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열릴 국빈 만찬에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장남 매덕스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백악관에서 열리는 이번 국빈 만찬에 내빈 200명 가운데 졸리와 매덕스가 포함된 것을 백악관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졸리는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폭력 방지법 연장안에 서명할 때 딸 자하라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졸리의 아들 매덕스는 지난 2019년 외국인 전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명과학공학 전공에 합격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3박 4일 동안 워싱턴 DC에 있는 블레어 하우스에 머무릅니다. 대형 성조기만 걸려있던 블레어 하우스에는 손님 맞이를 위해 태극기와 성조기, 또 워싱턴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블레어 하우스의 정식 명칭은 프레지던트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미국 정부가 외국 정상에게 제공하는 공식 영빈관이죠. 백악관과는 펜실베니아 대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걸어서 2, 3분 정도면 백악관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레어 하우스의 내부인데요. 외관은 소박했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 화려한 가구와 소품으로 꾸민 고풍스러운 장식이 돋보이죠. 블레어 하우스는 4채 독립 건물로 돼 있고 방만 무려 110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점점 확장했는데요. 이제는 바닥 면적도 백악관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넓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첫날,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와 블레어 하우스에서 만났죠. 또 방미 이틀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선물한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블레어 하우스 주변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레어 하우스에 있는 책을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워싱턴을 방문할 때 블레어 하우스를 숙소로 이용했습니다.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블레어 하우스를 이용했고요. 그로부터 48년 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렀는데요. 48년 전 아버지와 같은 곳에 묵었던 사실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실무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보통 실무 방문은 이틀을 머무는 게 관례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3박 내내 블레어 하우스에 머무르면서 최고 수준의 예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미길에 오른 만큼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 이상의 외교적 성과라는 선물을 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송 인터뷰에 대해 국민의힘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대한 주권 침해에 항의 한마디도 하지 못한 퍼주기 대통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MBC 방송 인터뷰에 대한 여야 반응이 나왔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흔들 이유가 없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유지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넘어서야 하는데 민주당은 과거에 매몰된 채 대통령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반일 감정을 앞세우고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비난 일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줄 꼴이라며 퍼주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죠. 무소속 민영배 의원, 민주당의 복당이 결정됐죠?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적을 아프게 새기며 이젠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복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당시 여권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민 의원이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사과는커녕 헌재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뻔뻔함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을 향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24일 급히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는 여전히 취재진 연락은 받지 않은 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택에 머물며 지인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부적으로는 일정 조율과 별개로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수장이 만나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지만 내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단체 간 이견이 큰 간호법과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담긴 쌍특검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전세 사기 주택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우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대책은 환영하지만 간호법을 막는 도구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대책과 간호법 제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당과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이 보건의료정책의 일부인 만큼 의사와 의료기관 등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간호협회를 향해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실무를 담당한 허모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노트북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해 허 씨를 불렀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21년 4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캠프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돈봉투를 만들어 뿌렸던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봉투에 현금을 나눠 담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2012년 SK그룹 편입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예상했던 대로 큰 폭의 적자를 냈네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가 SK하이닉스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1분기 영업손실은 3조 4,023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매출은 5조 8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1% 감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도 1조 7천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적자폭이 더 커지며 2개 분기 만에 5조 원이 넘는 적자가 쌓였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96%가 감소했는데 메모리 한파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잇따라 강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제품 대부분을 차지해 충격이 더 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부진과 제품 가격 하락이 이어져 매출이 줄고 영업 손실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분기에 고객 보유 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2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에 따른 공급 기업의 재고도 줄어 하반기부터 시장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D램 업황은 재고를 소진하기 전까지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2분기까지 재고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상반기 내에 큰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SK하이닉스는 챗GPT 등 AI용 고성능 서버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용량 메모리를 채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 점 등을 실적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최신 메모리 제품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흔들렸던 퍼스트 리퍼블릭은 은행은 예금 보유액이 급감하면서 이 은행 주가가 하루에 49% 폭락했습니다. 은행 공포에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위기에 몰렸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하루 만에 49%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1분기 말 예금 보유액이 지난해 말보다 41%, 96조 원 넘게 줄었다는 실적 보고서가 나오자 위기감이 다시 증폭됐습니다. 진정세를 보였던 중소규모 지역은행들이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며 팩웨스트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등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In today's world, if there is a suspicion that you're mismatched on your assets and your liability, like Silicon Valley Bank was, with the press of a button, you can move your money. In the old days, you used to have to get your car and drive down to your local bank and then find a teller or wait in line to get your money out. 월스트리트 저널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현재 산송장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성장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 구조를 바꿔야 이 은행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 우려와 은행 공포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 내렸고 S&P 500은 1.6%,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인도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XBB 1.16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XBB 1.16 변이가 지난달 9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됐고 현재까지 152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 1.16 변이는 XBB1이라 XBB 1.5보다 전파력이 1.17배에서 1.27배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도 큰 데다 감염이 되면 결막염 증세가 동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엠폭스 감염 환자가 3명 추가돼 누적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추가된 엠폭스 환자 3명은 모두 내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엠폭스 감염 경로는 5번째 환자까지는 해외 감염 사례였지만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확인된 29명은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1부는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와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동계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한국제강은 이미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처벌받은 상태라며 새 사건으로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지만 1년 실형은 너무 가벼워서 항소 이후 판결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예상한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시흥시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집 창문을 깨트리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옥상이나 배관을 타고 도주하기도 했는데 결국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구 주택 2층 가정집 창문이 깨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같은 건물에 사는 45살 남성이 양손에 흉기 2자루를 들고 부순 겁니다. 한 달 전쯤 이사 온 남성은 이전에도 이웃에 소란을 피워 경찰에 몇 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얼른 닫고 락을 걸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2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창문을 깨기 시작을 하면서 밖에서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도주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도망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경찰도 한 2-3명 분이 이제 쫓아가면서 이제 테이저건 쏘고 양손을 이렇게 사진을 들고 있더라고요. 도망가면서.
남성은 경찰이 뒤쫓아 옥상을 통해 이곳 옆 건물까지 왔다가 배관에 타고 내려가던 도중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시흥시는 주민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난동을 벌인 남성은 평상시에도 이웃집에서 자신을 엿듣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거 당시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저녁 7시쯤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음란 행위를 벌인 혐의로 관리사무소 직원 A씨를 입건했습니다.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던 A씨는 집주인이 들어오자 도주했고 뒤따라 쫓아간 집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에 이전에 일하다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서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군은 어제 새벽 5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복도에 있는 소화기로 유리문을 부순 뒤 시계 같은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순찰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돼 몸싸움 끝에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군이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은 모두 모조품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아를 아프게 한 사람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 걱정 말고 잘 지내. 사랑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양형 기준을 어제 각각 새로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는데요. 네. 법조계에서는 이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 기준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양형 기준 새로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인창호법에서도 위헌 소지다라는 예, 판결이 예. 나왔던 것은 어떤 시기적인 격차의 그 차이를 두지 않고 네. 가중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보통 동기 살인 이러면 한 10년에서 16년형으로 양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범입니다. 네.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일으켰다라기보단 어쨌든 과실에 의해서 사망이든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좀 논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논란은 별도로 네. 일단 이 스쿨존 교통범죄로 인한 희생되는 그런 아이들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된 기준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말씀 주신 대로 최대 26년이라는 예. 건 아주 좀 가중해서 처벌할 요소들이 좀 병합됐을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0.2% 이상의 술을 마셨을 때 이건 예. 한 소주 2병 정도로 거의 만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예. 거기에 바로 치사 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죠. 최대 23년. 근데 유기 도주를 했다. 유기 도주는 일반 도주와 다른 게 그냥 도주를 한 게 아니라 시신을 치우고 도주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중 요소들이 다 병합했을 때는
최대 26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거고 또 스쿨존 지역에서 똑같이 0.2%의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 상해 사고를 냈다라고 한다면 최대 10년 6개월형까지 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별도의 양형 기준이 그럼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사실 양형 기준이란 게 대단히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어린이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어린이 상해 사고 또 스쿨존 내 사고라고 해서 양형 기준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는 어떤 잣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배선의 양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 어린이들이 또 사망 사고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됐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양형 기준을 좀 전에 성인, 아이 분별 없이 적용했던 것에서 그냥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양형 기준을 높였을 때 분명히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되는 경우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일단 고의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밑에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합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고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구하는지 여부 그리고 동종전가, 음주운전은 또 동종전가 여부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데서 가중 요소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비교적 선초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판에는 이번 양형 기준 신설 강화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실무에서는 양형 기준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 물론 양형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권고되는 건 아니고 다만 재판부가 양형을 그러니까 선고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참작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내 판단에 따라서 다른 양형을 좀 선고하겠다. 분명히 가능은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고인들과의 또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고무줄 형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양형 기준이 실제 선고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가 다치면 그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음주운전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도 양형 기준이 새로 생겼죠?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준을 뭐 0.08, 0.2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기본적으로 2년 6개월형부터 4년형까지 기본형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 초범인 경우에는 뭐 실형까지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테면 뭐 난폭 운전이 가담됐달지 동정역학이 좀 있달지 하면은 4년형 최대 4년형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선고가 안 되는 겁니다. 3년형이 선고돼야 집행유예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하게 처벌하겠다, 거부를 했다.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한 경우에는 최소 1년 6개월부터 4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벌금형이 기본이긴 합니다.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설정을 하되 실형 10개월도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치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양형 기준이 이제 올해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예를 들어서 배승하 양 참변 이건 적용을 받지 않는 겁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양형 기준을 손질할지 아니면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장래효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시행일을 정하고 그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배승하 양 사고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공분이 이루어졌지만 그 가해자가 운전을 했고 사고를 냈을 때 그 시점에 법을 적용하는 게 법적 안정성의 개념에는 맞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는 한 소급표는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속보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른바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혜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은혜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공범 조연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대담 이어갈 텐데 지금까지는 처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처벌 이전에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좀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그 국회에서 논의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입법 발의가 됐던 게, 그러니까 법안이 제출됐던 게 2009년이에요. 10년 전으로도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렌터카에 한정해서 이 기능 시험을 다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게 설치 비용 같은 문제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용도 한 수십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 선으로까지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그럼 전체 차에 할 것인지 모든 차에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차량에 할 것인지 이를테면 뭐 관광지에서 이 렌터카를 이용하는 그런 렌터카에 한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관리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는 사실 법으로 이 부분이 규정되고 마련이 돼야 되는데 2009년 이후에 이 법안 논의 시작하다가 폐기됐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계속해서 입법화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스쿨존 안전장치는 어떻습니까? 안전장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높잖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스쿨존에는 당연히 속도 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호등 설치 이런 게 법적으로 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승학 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를테면 펜스가 쳐져 있었다면 혹시 이 충돌을 좀 간접적으로는 막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방호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침 다르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다 다른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보행자용 펜스가 있고 또 차량 충돌을 막는 용의 펜스가 있는데 이 보행자용은 아마 길거리 인도 가시면은 어른 허리쯤에 오는 철제로 된 그런 인도에 막아두는 그런 건데요. 이건 40km 이상 시속 차량이 돌진을 할 때는 크게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보행 펜스 정도는 최소한 스쿨존 지역에는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의무화되는 법안은 아직 발의 안 됐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법안으로도 되겠지만 이 관련 부처에서도 지침으로 먼저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 만들어졌지만 계속해서 스쿨존에서 사고 나고 음주운전 사고 나고 있잖아요.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하나의 좀 남아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또 지금 신상 공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배승학 양의 이제 오빠 같은 경우도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오빠인데 이 정도가 되면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 공개, 현재는 뭐 성범죄 그리고 일부 범죄에 한정이 돼 있지만 사실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사후적인 처벌 효과도 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현행 이제 신상 공개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 중에는 굉장히 강력 범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범행의 수단이 잔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요건에 음주 사고가 좀 충족할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는 그래서 보완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뭐 10년 사이에 음주운전 횟수가 2차례 이상 있다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 이 부분은 신상공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했고요. 근데 추가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금 각 여론에서 원하는 대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책들을 빨리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국회가 서둘러야 되는 예. 게 가장 시급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대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선례에서도 보듯이 윤창호법 위헌으로 판단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 공분을 일으키고 법안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을 때마다 빨리 속도를 내기도 했고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법은 면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런 법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는 이거는 뭐 여야 대치할 사안, 쟁점 사안이라고 네, 보기는 네. 어렵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드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럼 이런 선례에 비추어서 최소한 어떤 법적 보완을 하는 부분 그리고 스쿨존에서 스쿨존 진입 시에 아예 운전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 네. 보완 장치 빨리 서둘러서 또 치밀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가 매일 만나서 싸우지만 말고 이 여러 가지 지금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서둘러서 법안으로 마련해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담배 업체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우리 돈 9천억 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역사상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BAT가 대북 제재법을 위반해 6억 2,900만 달러, 약 8,44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관련 벌금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This is the single largest North Korean sanctions penalty in th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latest warning to companies everywhere about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of violating U.S. sanctions. BAT와 그 자회사인 BAT 마케팅 싱가포르가 은행 사기법과 국제 비상 경제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가 관리하는 제3자 회사를 이용해 북한에서 사업하면서 지속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 회사는 북한에 담배 판매로 4억 2,800만 달러를 받았고 이 돈은 BAT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서 담배 판매 사업을 공모한 북한은행가 심현섭과 중국인 조력자 친궈민, 한린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10년 동안 북한군이 소유한 국영담배 제조회사를 위해 담뱃잎을 구매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미국 은행을 속이는 수법으로 적어도 310회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우회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결국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So in sum, our message is this. If you try to circumvent our sanctions, there will be serious consequences. BAT는 성명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과거 사업 활동에 대한 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법무부 등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 4월 말인데요. 해발 1,500m가 넘는 전북 모주군 덕유산 설청봉과 향적봉 준흥선에 때 아닌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측은 어제 5mm의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3.3도로 떨어져 약 3cm의 상고대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상고대는 영하의 기온에 안개와 수증기가 나무나 풀에 달라붙어 얼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후 들면서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볼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차가운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서울 기온 11도에 머물고 있고요. 예년 기온을 9도나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탈당 1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뻔뻔한 귀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의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